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지혜, 온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역사의 인물은 황제가 아니었음에도 제왕의 역사, 본기에 이름을 올린 유일무이한 여성, 한나라의 여태우입니다. 그녀는 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악녀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동시에 태평성대의 기틀을 닦은 유능한 통치자로 평가받는 것일까요? 오늘 사마천 사기의 기록을 따라 권력의 맨얼굴과 시대의 역설, 그 중심에 섰던 여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태후, 그녀의 본명은 여치. 중국사 최초의 황후이자 최초로 황태후로서 임조칭제, 즉 수렴청정을 통해 제국을 다스린 여성입니다. 사마천은 황제만이 오를 수 있는 본기에 그녀의 기록을 남기는 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명목상의 황제를 넘어 한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제왕이었음을 역사가가 공인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일대기를 넘어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인간을 집어삼키며 또 어떻게 시대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냉엄한 보고서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왜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철저한 현실주의 사관이 담겨 있습니다. 여태후의 아들 휴혜제와 그 뒤를 이은 어린 황제들이 이름뿐인 군주였을 때 한나라의 모든 법령과 통치는 실제로 태후의 궁에서 나왔습니다. 사마천은 칭호나 혈통이라는 명분보다 누가 실제로 국정을 움직이는가 하는 실권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황제의 권위 아래 궁형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겪었던 사마천 자신이야말로 권력의 실체와 허상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태후 본기는 그녀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닌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한 역사가의 심층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치의 삶은 시작부터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당대의 저명한 관상가였던 아버지 여공은 폐연의 하급관리이자 건달패의 우두머리였던 유방의 얼굴에서 천자의 기운을 읽고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며 딸을 시집보냅니다. 이 과감한 결단으로 그녀는 역사의 중심에 설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초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유방이 진나라에 맞서 군사를 일으키자 그녀는 남편 대신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습니다. 시련의 절정은 초안쟁패기, 팽성 전투의 패배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항우의 포로가 되어 2년이 넘는 세월을 적진에서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보낸 이 시간은 그녀에게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강인한 기질을 새겨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적진에서 고통받는 동안 남편 유방은 젊고 아름다운 척부인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남편의 대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조강지처와 전쟁터에서 새로이 사랑을 얻은 후궁. 이 비극적인 구도는 훗날 한나라 궁정을 피로 물들일 경쟁의 씨앗이었습니다. 천하가 통일된 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유방조차 껄끄러워했던 개국공신 한신과 팽호를 제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냉혹함과 결단력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이미 왕조의 공동 창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95년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 억눌려왔던 여태후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비극의 시작은 생전 유방이 척부인의 아들 유여일을 태자로 삼으려 했던 후계자 다툼이었습니다. 아들의 폐위는 곧 자신의 정치적 죽음임을 직감한 여태후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냈고 유방의 죽음은 그 모든 분노를 터뜨릴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척부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조왕 유여일을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황제가 된 아들 효혜제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고 이복 동생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지만 여태후는 단 한 번의 틈을 놓치지 않고 유여일을 독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척부인에게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립니다. 두 팔과 다리를 자르고 두 눈을 파냈으며 귀에 유황을 부어 귀머거리로 만들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 돼지, 즉 인체라 불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 끔찍한 광경을 아들 효혜제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비참한 존재가 한때 아버지가 사랑했던 척부인임을 알게 된 효혜제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통곡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태우의 아들로서 더 이상 천하를 다스릴 면목이 없습니다. 이후 효혜제는 정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 돼지 사건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황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선포한 계산된 정치적 테러였습니다. 아들마저 꺾어버린 여태우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유방이 남긴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신성한 맹세를 정면으로 깨뜨리고 한나라를 서서히 여씨의 나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먼저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조카인 여록과 여산을 상장군으로 삼아 수도의 방위를 책임지는 남군과 북군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와 조카들을 왕과 제후로 봉하며 노골적으로 여씨 일족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친족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유방의 다른 아들들은 무자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조왕 유우는 굶어 죽었고 그 뒤를 이은 조왕 유해는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연왕 유거는 아들마저 살해당해 대가 끊겼습니다. 15년에 걸쳐 그녀는 군사, 행정, 지방 왕국에 이르는 국가의 모든 핵심 요직을 여씨 일족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친족 등용이 아닌 치밀하고 계획적인 조용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궁정 안에서 피해 숙청을 자행하던 여태우의 통치 아래 백성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고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태우 통치의 역설입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는 정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남편의 통치 철학이었던 황로 사상의 무의지치, 즉 함이 없는 다스림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부역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사마천은 이 시기를 백성들은 농사에 힘쓰니 입고 먹는 것이 풍족해졌고 천하는 편안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녀가 다진 이 경제적 기반은 훗날 한나라 최고의 태평성대인 문경지치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녀의 실용주의는 외교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북방의 강자 흉노의 묵돌선우가 과부가 된 그대와 외로운 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모욕적인 서신을 보내왔을 때 조정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여태우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국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겸손한 답신과 선물로 전쟁의 위기를 피했습니다. 내부의 정적에겐 한없이 잔혹했지만 국가의 안위 앞에선 개인의 자존심마저 버릴 줄 알았던 냉철한 실용주의자. 이것이 여태우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여태우의 철권 통치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기원전 180년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조카들에게 불길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옛 신하들이 분명 난을 일으킬 것이다. 군권을 굳게 잡고 궁궐을 지켜라. 절대로 내 장래 행렬을 따르지 마라. 그녀는 자신의 사후에 닥쳐올 피바람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억눌려 있던 유씨 왕조 충신들에게 행동 개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쿠데타의 중심에는 유방 시절의 원로 대신인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씨 가문과 혼인하여 내부 사정에 정통했던 유씨 황족, 주어우 유장이 결정적인 내부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제왕 유양이 군사를 일으켜 여씨 토벌의 명분을 세우게 하고 수도 내부에서는 군권을 탈취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쿠데타의 성패가 걸린 운명의 날, 태위 주발이 황제의 명을 위조한 부절을 들고 수도의 핵심 군대인 북군 병영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씨를 지지하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유씨를 지지하는 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병영의 모든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왼쪽 어깨에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좌단. 이 극적인 장면으로 군심이 유 씨에게 있음을 확인한 순간 쿠데타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여씨 정권이 군대의 진정한 충성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의 과정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궁궐을 장악하려던 여사는 살해당했고 수도 장안에 있던 여씨 일족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여태후가 15년간 쌓아올린 여씨의 천하는 그녀의 죽음과 함께 하룻밤 사이에 피로써 청산되었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는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수많은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위인강의입니다. 이는 사마천이 여태후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한 평가로 사람됨이 굳세고 강인하다는 뜻입니다. 인질 생활을 견딘 인내심과 정적을 제거하는 결단력 등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끔찍한 인체, 즉 인간 돼지입니다. 이는 여태후가 정적 척부인에게 가한 참혹한 형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극단적인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여태후를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각인시킨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사성어는 좌단입니다. 앞서 보셨듯 쿠데타 당시 주발이 병사들의 지지를 확인한 사건에서 유래하여 왼쪽 어깨를 드러내다라는 뜻 그대로 특정 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편드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권력의 비정함을 비유하는 말이죠. 여태후는 남편 유방조차 망설였던 개국공신 한신과 팽월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팽월은 처형 후 시신을 소금에 절여 젓갈로 만들어 다른 제후들에게 보내 경고하는 잔인함까지 보였는데 이는 토사구팽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사성어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백구가극입니다. 흰 망아지가 문틈을 스쳐 지나간다는 뜻으로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여태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권력 투쟁을 피해 속세를 떠나려는 천재 책사장량을 만류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흰 망아지가 문틈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이 짧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스스로를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논했던 여태후의 이 말은 그녀의 복합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태후, 그녀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유능한 통치자였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적에겐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한 괴물이었지만 백성에겐 풍요를 안겨준 지도자였습니다. 왕조의 찬탈을 꿈꿨지만 그녀가 다진 기반 위에서 한나라의 전성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위대함은 이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을 선과 악이라는 잣대로 재단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 그녀의 모든 행적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독자 스스로 역사의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여태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공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녀의 삶은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함과 잔혹함의 양극단을 담은 불멸의 역사 기록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온고지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